146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 마지막.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일단 의사표시는 일치. 따라서 이거 의사의 흠결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의사의 흠결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로 말했으니까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이거는 의사의 흠결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보통 내가 법률행위 같은 계약을 할 때는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내가 물건을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학원을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고급스럽게 사적 자치라고 합니다. 또는 의사결정의 자유 이렇게 말을 해요. 사적 자치 또는 의사결정의 자유. 그런데 요거의 경우에는요 스스로 결정을 한 게 아니고요 간섭을 받아요.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강력한 협박을 당해요. 강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문에는 사기라고 돼 있는데 대법원은 기망이란 말을 훨씬 많이 써요. 같은 뜻입니다. 사기 또는 기망. 속았다 이런 뜻이에요. 속았다. 누굴 속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갑이라는 자가 핸드크림 하나 사려고 화장품 매장을 들어왔어요. 혹시 여기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거나 거기 근무하시거나 제가 이런 예를 든다 해서 뭘 하지 마세요. 예를 그렇게 들었을 뿐입니다. 핸드크림 하나 사러 들어갔는데 을이 갑의 얼굴을 딱 보더니만 아유 주름살이 자글자글하네요. 갑이 거울 봤더니 진짜 주름살이 자글자글한 것 같아. 을이 새로 나온 링클 프리크림이 하나 있는데 SK2 바르면 짝짝 피진대. 짝짝 피진대. 갑이 에이 그런 게 어디냐고. 근데 을이 진짜 발라봤어. 쫙 펴져. 을이 약간 속인 거죠. 처음에 눈을 약간 찡그리고 있다가 바르고서 눈을 쫙 폈어요. 을이. 갑이 입장에서도 주름살이 쫙 펴진 것처럼 보여. 속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원래 이걸 살 생각이 없었는데 우와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주세요 라고 표시했어요. 의사표시는 일치해요. 그렇죠? 이걸 살 생각을 마음을 먹었어요. 사야 되겠다. 그런데 속아서 이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표시도 이걸 달라고 했어요. SK2를 사야지 해놓고 SK1을 주세요. 그럼 불일치하는 거겠죠. 근데 SK2를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거 다 일본 거죠. 설화수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아까 건조 이런 말도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설화수 링클 프리크림을 사야지 라고 마음 먹고 이게 나쁘는 건데 그럼 SK2로 바꿔야 되는데 일본 걸로. 어쨌든 이걸 달라고. 의사표시는 일치. 그런데 기망을 당했단 말이죠. 이렇게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간섭에서 의사결정을 한 경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랍니다. 두 번째, 안소가 현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핸드크림만 사서 나간다고 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을이 잠깐만요. 그러더니 40일을 꺼내서 이거 안 사면 넌 걸어서 못 나간단 말이지. 강박을 해. 갑은 걸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무서워졌어. 그래서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겠다고 표시를 해. 머릿속으로 내가 걸어 나가려면 이거 사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주세요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때도 역시 의사 표시는 일치해. 그런데 을로부터 협박을 당해서 무서워서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사기를 당하면요 주름살이 쫙쫙 펴진다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의사를 표시합니다. 강박을 당하면요 공포심이 생겨요. 그래서 의사를 표시합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성립하려면 기망에 의한 착각과 그 착각에 의한 의사 표시가 필요하거나 또는 강력한 협박에 의한 공포심과 그 공포심에 의한 의사 표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망이나 강박은 위법해야 돼요. 그래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합니다. 사람을 속였다 해서 다 위법한 건
아니죠. 아이들한테 너 이번에 기말고사 90점 이상 못 맞으면 스마트폰 뺏어버릴 거야. 애는 무섭겠죠. 근데 이게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다 해서 강박을 했다 해서 그게 다 위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요 기망이나 강박이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110조를 아무리 눈을 뒤집고 찾아봐도 위법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럼 이것도 나중에 우리 대법원이 이건 위법한 기망, 이건 위법한 기망이 아니요 라고 구별해 놓은 거, 이건 위법한 강박이요, 이건 아니요 라고 구별한 거, 그 여러분들이 대법원이 구별해 놓은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노점상 같은 분들 물건 가격을 써놓습니다. 10,000원, 5,000원. 근데 이게 진짜 5,000원짜리야. 그럼 속인 거죠? 위법할까요, 안 할까요? 위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백화점에 이렇게 써 있어. 5,000원짜리를 10,000원이라고 가격을 책정해놓고 5,000원 50% 할인. 백화점에 이렇게 해놨어. 위법할까요, 안 할까요? 위법해요. 일반적인 노점상이 이렇게 쓴 거하고 백화점이 이렇게 쓴 거하고는 신뢰 정도가 달라요. 노점상이 이렇게 써놓으면 안 믿어요. 한 6,000원쯤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 안 믿어. 근데 백화점이 이렇게 써놓으면 믿어요. 그 믿음을 깨는 게 위법한 거예요. 기망에서. 이게 판례의 기준이에요. 따라서 똑같은 가격표로 하더라도 5,000원짜리를 10,000원이라고 써놓고 50% 할인이라는 가격표를 써놨다 하더라도 이게 노점상에 써 있는지 백화점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위법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대법원이 구별해 놓은 걸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보통 노점상에서 써놓은 걸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시가라고 말한 경우 이렇게 판례가 말을 해요. 그런데 백화점의 경우는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감이 다르죠? 달라요. 위법성에 관한 내용도 대법원 판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살살 구별하고 오늘은 기억할 거 없어요. 기억할 거 없고 일단 오늘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치한다. 그런데 그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과정에 외부의 간섭, 기망이나 강박에 의하여 그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를 말한다. 이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속아서 착각에 빠져서 의사를 표시하거나 협박을 당하여 공포심 때문에 의사를 표시하고 그 기망이나 강박은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받아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한다. 그리고 그 위법성에 관한 나중에 대법원 판례를 좀 구별하자. 일단 여기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한 경우에도 그 효과 차고하고 똑같아요. 일단은 뭐 하되? 유효하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차고에서 그림 그린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겨.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 을에게 등기를 넘겼는데 갑이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이때 을 등기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갑이 취소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선의의 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고 110조 3항에서는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조문을 두게 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차고 알고 있으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요 취소 안에서 조금 다른 조문과는 다른 110조 1항과 2항을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취소와 관련해서 먼저 갑이 을과 계약을 합니다. 자, 갑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을이지요. 계약의 상대방이 을이에요. 그 상대방 을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했어요. 갑은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뤄 취소를 하게 되면 을은 찍소리 못하지요. 사기나 강박을 한 놈이니까 을이 갑한테 얌마 너 왜 계약을 네 멋대로 취소해? 그럼 갑은 네가 사기쳤잖아 이 자식아. 그럼 을은 찍소리 못하게 될 겁니다. 이 110조 1항이에요. 그래서 110조 1항은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은 요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그냥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문제가 110조 2항입니다. 갑이 을과 계약을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예요? 갑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을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했어요. 갑이 병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하여 예컨대 갑이 병이 갑한테 왔고 야 내가 아파트 새로 분양되는데 빌라 같은 거 좋은 거 하나 알고 있어. 거기 가봤더니 끝내줘. 그래? 보지도 않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나중에 갔더니 끝내주긴 끝내주는데 주위에 공동묘지가 그냥 얘는 그 말을 안 했어요. 얘는 친한 병의 말을 믿고 그대로 을과 계약을 했어요. 이때 갑이 병의 사기 강박을 이유로 내가 병으로서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는 것을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취소를 하면 을은 당연히 반발을 할 거예요. 뭐라고? 내가 사기쳤냐? 그렇죠. 요 경우하고는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하고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10조 2항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갑의 상대방이 을이에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는 이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은 이 계약을 함부로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떨 때 취소할 수 있냐? 상대방이 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110조 2항입니다. 오늘 아예 110조 2항을 머릿속에 팍 박으셔야 돼요. 시험 지문에 그냥 제110조 제2항의 제3자라고만 나옵니다. 이때도 머릿속에 조문이 들어있지 않으면 또 조문집을 가방에서 꺼내야 되고 안 걸리면 좋으나 걸리는 순간 부정행위로 5년간 시험을 못 보는 시험 못 보는 건 괜찮은데 공무집행 방해죄로 은팔찌도 짜게 되는 그런 일도 생겨요. 네? 일반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 시험 보는 거는 업무집행 방해고요. 공공기관이 보는 시험에서 부정행위하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더 세요, 형량이. 은팔찌 차가고 그래. 번쩍번쩍 빛나는. 110조 2항 머릿속에 외웁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자, 알았다. 아까 뭐라 했죠? 악의. 알 수 있었다. 뭐라 그랬죠? 과실. 따라서 뒤집어서 상대방이 선의 앤드 무과실이라면 갑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그거까지 정리하려면 일단 기본이 되는 110조 2항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됩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른쪽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죠? 거기까지만.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148페이지. 148페이지 보면 5번에 의사표시록 발생이라고 해서 조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111조 1항과 2항만 봅니다. 의사표시가 정상적이라면 의사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때 언제 효력이 생길 것인가의 문제가 따로 남습니다. 언제 그 의사표시라는 놈이 언제 효력이 생길 것인가. 특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 그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길 것인가. 갑이 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의 효력이 언제 효력이 생길 것인가의 문제예요. 보통 4단계로 나눕니다. 편지를 썼을 때, 즉 의사를 표시한 때. 두 번째, 이 편지를 을에게 발송한 때. 세 번째, 이 편지가 을에게 도달한 때. 네 번째, 을이 그 내용을 알게 된 때. 이렇게 4단계로 나눕니다. 4단계. 편지를 쓴 때, 보낸 때, 도달한 때, 을이 알게 된 때. 이걸 각각
표시하는 것을 표백이라고 합니다. 때가 쏙 비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겉으로 말한다 이런 뜻이 표백. 발송이라 그러면 될 걸 굳이 발신이라 합니다. 이건 그냥 도달이라 그래요. 상대방이 알게 된 때 요지라고 합니다. 요지. 이 수식이가 아닙니다. 끝낼 요자, 알지자입니다. 료지 이렇게 되죠. 완료할 때 료자입니다.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4단계가 있고요. 이 4단계 중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를 정해놔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거 너무 빠르죠. 당연히 이거 너무 느리지요. 둘 중에 하나요. 그중에 이게 원칙.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만 하면 상대방이 설령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도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 발신주의를 취하는 예외가 3개가 나와요. 요걸 앞으로 하나하나 볼 거예요. 지금은 안 보고 원칙이 무슨 주의인데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발신 또는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3개가 있다. 우리 시험법에. 총 6개가 있는데 민법에. 그중에 우리 시험법이 3개가 있고요. 무권대리 가서 하나 볼 거고요. 계약법 가서 2개를 볼 겁니다. 어쨌든 도달주의가 원칙이라는 것. 111조이랑. 두 번째로 이렇게 도달주의를 취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갑이 보냈어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이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만약에 갑이 사망을 했어. 그러면 상대방한테 가고 있던 의사표시도 사망을 할까요? 아니겠죠. 얘가 죽어도 이 의사표시는 을에게 도달하겠죠. 문제가 생겨. 이걸 효력이 생기는 걸로 볼 거냐? 아니면 갑이 죽었으니까 의사표시도 죽은 걸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생기겠죠? 고민 안 해도 된다. 111조 2항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그 의사표시를 발송을 하고 그게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설령 죽었거나 성년후견이 계시가 되는 등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의사표시는 일단 상대방한테 도달할 것이고 그대로 효력이 있다. 라고 조문을 두고 있게 됩니다. 정책의 문제예요. 갑이 죽었을 때 의사표시도 효력이 없다라고 정할 수도 있고요. 갑이 죽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는 도달할 때니까 그대로 효력이 있다라고 정할 수도 있는데 우리 민법은 후자를 택하고 있다. 그대로 효력이 있다 이러죠. 이 111조 2항도 징글징글하게 출제가 되는 조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글징글하게 외우지 않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징글징글하다고 하는 조문입니다.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111조 2항. 의사표시력 발생과 관련해서 3가지 조문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111조 1항과 2항을 머릿속에 아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이런 조문을 두고 있구나. 이렇게 조문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됐죠? 끝.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 5덩어리 중에서 2번째 덩어리. 의사표시가 가치될 효력요건과 관련하여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개 하고 그 의사표시가 정상적일 때 특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에 관한 우리 민법의 조문 및 개념을 확인을 좀 했습니다. 자, 민법 총칙이 10문제가 5덩어리에서 나온다는데 그중에 2덩어리 본 거예요. 이제 3번째 덩어리. 3번째 덩어리는 특별 효력 요건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일반적 효력 요건은 모든 행위에 필요한 요건이라고 그랬고요. 특별 효력 요건은 어떤 특정한 행위에만 필요한 요건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대리행위라는 법률이 대리행위. 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요구와 관련된 내용이 한 세트 나오거든요. 3번째 덩어리. 아무리 못 나와도 2문제가 나오고요. 보통 3문제가 나옵니다. 대리에서. 그게 150페이지부터입니다. 일단 대리행위란 건 이런 거라 그랬어요. 갑이란 자가 A 토지가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겠죠? 안 하나?
부탁해야죠. 팔아달라 이렇게. 이렇게 부탁을 받은 을은 자기 땅이 아니라 갑수의 땅을 팔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을은 갑을 위하여 계약을 하게 됩니다. 갑은 스스로가 아닌 을을 통하여 매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를 뭐라 한다? 대리라고 하게 됩니다.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 자, 이때 이 대리는 크게 네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첫 번째가 대리 일반론이라고 해서 대리의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대리 일반론에서는 대리제도의 뜻, 대리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이 대리라는 게 왜 필요하냐? 지가 하면 되지. 왜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인 대리제도라는 게 필요할까? 대리제도의 기능. 이런 게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대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네 번째, 대리와 구별을 해야 될 놈이 하나 있어요. 사자라고. 이 사자는 라이언 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이 사자하고 구별을 해야 되고요. 대리의 본질론이라는 씨잘데기 없는 게 나오고요. 대리의 삼면관계라는 게 나오고. 그 중에서 오늘은 요 놈하고 요 놈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건 구조를 조금 있다. 이 삼면관계는 간단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해서 을이 병과 계약을 하게 되면 갑을병 사이 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죠. 이걸 삼면관계라 그래요. 두 사람 사이 관계는 뭐 이면관계라 그러겠죠. 아니 그런 말 안 했어요. 삼면 세 사람 사이의 관계. 갑과 을 사이의 관계 하나, 을과 병 사이의 관계 하나, 갑과 병 사이의 관계 하나.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걸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부릅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리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고요. 자, 먼저 대리의 제도의 뜻.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계약을 하는 사람과 그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다른 제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계약을 하는 사람과 그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다른 제도 이게 대리가 될 거예요. 조금 법적으로 고급스럽게 설명을 하면 법률 행위를 하는 자와 그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분리가 되는 제도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될 거를 꼭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요. 그렇죠? 계약하는 사람하고 권리 가져가는 사람이 달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법적으로는 법률 행위자와 효과 귀속자가 분리가 되는 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념은 간단하죠? 왜 필요할까? 원래 계약이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의사결정의 자유라고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죠? 사적자치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는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랬죠. 즉 사적자치 능력이 부족해. 그걸 누가? 부모가 보충. 이걸 사적자치의 보충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이 하나 있어요. 이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기능은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이 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갑이 아까 너무 바빠서 을에게 부탁을 해놓으면 을이 갑을 대신해서 결정하고 표시합니다. 그때 갑은 다른 걸 결정하고 표시할 수가 있어요. 즉 동시간대에 갑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그렇죠?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사적자치의 확장 이렇게 불러요. 그 사적자치 확장 기능을 담당하는 건 임의대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 두 개, 사적자치의 보충과 사적자치의 확장. 이게 대리의 기능이에요. 그 중에 확장 기능이 주된 기능이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확장 기능이. 어쨌든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종류는 나중에 하나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별. 사자와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자가 점심때 중국집에 가서 점심을 먹을 생각을 합니다. 중국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탁자에 앉는 순간 고민을 합니다. 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고민을 하다가
오늘 날씨도 좀 쌀쌀하고 하니까 짬뽕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결정. 하겠지요? 결정하고 나서 사장님한테 표시를 합니다. 짬뽕 주세요. 이렇게. 그럼 짬뽕이 나오겠죠? 누가 먹어요? 먹을 권리? 갑. 돈 누가 내? 갑. 권리와 의무가 누구한테 생겨? 갑에게. 효과기소. 이게 보통의 법률 행위예요. 이게 보통의 법률 행위예요.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 행위를 하면 그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자가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갑이 을하고 같이 가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식당을 가다 보면 꼭 한두 사람은 먼저 화장실을 갑니다. 식당 가기 전에. 갑이 화장실을 가요. 을이 물어봅니다. 뭐 먹을 건데? 갑의 반응 세 가지. 내 거는 내가 시킬 테니까 너는 그냥 네 거만 시켜. 그럼 을은 자기 거만 시켜야 되죠. 예? 갑의 거 주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에 을이 갑의 것까지 주문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보게 되는 무권대리라는 놈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두 번째, 갑이 을에게 나 짬뽕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결정 누가 했어요? 갑이 했어요. 주문은 누가 할까요? 을이 합니다. 누가 먹어요? 이런 경우 하나 있고. 세 번째가 갑이 아무거나 네가 알아서. 그럼 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을이 해야 돼요. 주문도 누가 해요? 근데 누가 먹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요 놈이 사자고요. 요 놈이 대리야. 다르죠? 안 달라요? 달라. 어디에서?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게 사자와 대리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니까 결정력이 필요가 없어요.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사자 될 수 있고요. 만취한 사람도 얼마든지 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리는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따라서 만취한 사람은 대리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만취한 자가 대리 행위를 하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대리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차이가 있죠? 이렇게 사자와 대리는 누가 의사를 결정하느냐 가지고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놈이든 요놈이든 중국집 들어와서 짬뽕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얘가 대리인지 사자인지 구별할 수가 없고 대리인지 사자인지 생각도 안 합니다. 구별도 못 하고요. 대리라는 제도하고 사자가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구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별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특히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의 행위에 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게 판례예요. 예? 구별하면 괜찮은데 구별을 못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을이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대리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에 관한 규정을 그 사자에 적용해 주겠다라는 게 판례고요. 나중에 묵건대리 가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기본적으로 사자와 대리는 의사를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자꾸 머리 생각하세요. 같이 밥 먹으러 들어가다가 화장실 가면서 내가 먹을 음식을 정해서 부탁하면 너는 사자. 네가 알아서 주문해줘 그러면 너는 대리. 이렇게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주지를 시키. 너는 사자요. 너는 대리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구별하세요. 삼면관계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한 세트. 대리 일반론. 대리 일반론에서는 그래서 대리의 뜻하고요. 기능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사자와의 간단한 구별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덩어리가 요 삼면관계를 하나하나 쪼갠 내용이 두 번째 덩어리예요.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다음 중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럼 여기서 한 문제. 이게 두 번째 덩어리, 첫 번째 덩어리는 지금 봤고 두 번째 덩어리가 이제 삼면관계와 관련된 내용이고 세 번째 덩어리가요. 갑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을이 알았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서 내가 좋은 가격에 팔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번 달 말까지 내가 꼭 팔아줄게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얘도 갑자기 바빠졌어요. 갑한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놨는데 안 되겠다. 을이 병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내가 갑으로부터 땅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철석같이 팔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바빠서 못해주게 생겼다. 네가 좀 대신 갑수요 땅을 팔아주라. 그 병에게 부탁을 해서 병이 갑수요 땅을 팔아요. 자, 병. 누구 땅을 팔았어요? 갑의 땅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병이 매각하는 행위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갑. 효과 귀속되는 자가 본인이라고 했어요. 결국 병은 갑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부탁을 받았어요? 을의 부탁을 받았어요. 대리인의 부탁을 받은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라고 합니다. 무슨 대리? 요게 세 번째 덩어리. 복대리. 네 번째가 아까 이 경우 갑이 을한테 야 나는 내가 화장실 갔다 와서 내가 주문할 테니까 너는 네 거만 주문해. 즉 갑이 을에게 아무런 부탁을 한 적이 없어. 그럼 을은 갑을 대신해서 계약 따위를 해서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덜렁 지멋대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즉 갑을 위해서 계약을 할 권한이 없는 자가 느닷없이 대리행위를 해버려요. 이런 경우를 묵권대리라고 합니다. 여기 네 번째 덩어리. 이 묵권대리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묵권대리. 이렇게 대리는 크게 네 덩어리가 있다. 대리 일반론, 대리 삼면관계, 복대리, 묵권대리.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런데 아주 고맙게도 답은 딱딱 떨어지는 명확하고 쉬운 게 답으로 나옵니다. 대리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용은 어려워도 문제는 대단히 쉽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리는 크게 네 덩어리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덩어리는 대리 일반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덩어리는 대리 삼면관계. 대리 삼면관계는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함으로써 을이 갑을 위하여 병과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권리와 힘은 갑병에게 발생하는 이런 구조가 성립하게 되고 이런 구조를 대리의 삼면관계다 했는데요. 이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계약을 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부르고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을 본인이라 합니다. 본인 손 안 대고 코 풀었죠?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본인.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 이렇게 될 거예요. 첫째,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두 번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세 번째,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관계. 이 세 가지를 대리의 삼면관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 첫째, 본인과 대리인 사이. 일단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될까? 얘가 갑을 대신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또는 미성년자의 부모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본인을 위하여 계약 따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갑이 만약에 을에게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갑과 을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갑을 사이에서는 을이 갑을 위하여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걸 갖고 있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 여기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권한을 대리권이라고 불러요. 권한을. 그래서 첫 번째 관계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 이게 첫 번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 자, 이때 이 대리권과 관련해서는 대리권의 뜻.
이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나? 대리인은 어느 범위에서 대리행위할 수 있나?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면 어떡하나? 이 대리권을 남용 못하도록 제한을 할 수 있나? 대리권은 언제 어떤 사유로 소멸하나? 이런 내용들로 대리권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6가지. 그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면서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볼 거고 오늘은 요 3가지만 볼 겁니다. 3가지. 먼저 대리권의 뜻.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리권이란 건 대리인 을의 입장에서 을이 갖고 있는 게 대리권인데 대리인 을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본인을 위하여 계약 따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지위 이게 대리권이에요. 대리인이 아닌 대리인 자신이 아닌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계약 따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이걸 뭐라 한다? 대리권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이 대리권은요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권리라는 건 권리자 자신을 위한 거예요. 권리라는 건 내 권리만 의미가 있죠. 남의 권리는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건 권리자 자신을 위한 거야. 그런데 대리권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거예요. 따라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지위를 권한이라 한다. 대리권의 개념. 이렇게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기 때문에 의무라는 게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의무가 없어요. 또 책임도 따르질 않아요. 갑이 을한테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아무거나 좀 주문해 줘 라고 부탁을 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 권리 아니라 그랬죠. 의무 없다 그랬죠. 갑이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을이 혼자 처먹고 있어. 갑이 물어보겠지. 내 거는. 그랬더니 을이 네가 시켜 이놈아. 내가 네 꼬붕이야 이놈아. 그럼 갑은 내가 부탁했잖아 라고 따지지를 못합니다. 깨갱하고 앉았고 지가 주문해야 돼요. 을은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행위를 해줘야 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대리권의 의미예요. 그래서 권리가 아니라는 것, 의무도 없다라는 것,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대리권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대리권이 어떻게 생기는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 규정 따위를 통해 생기는 또는 지정권자의 지정행위를 통해 생기는 또는 가정법원의 선임을 통해서 생기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3가지 중에 하나 법률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가정법원의 선임. 이 가정법원 선임과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있죠?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님의 장자가 신격호 회장님에 대해서 성년 후견의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어요. 그럴 때 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하면 신격호 회장님의 성년 후견인을 누구인지를 선임을 하게 돼요. 그런 게 법정 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률 규정이나 지정권자의 지정행위나 가정법원의 선임을 통해서 즉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리권이 생기는 경우를 법정 대리라 하고 가장 전형적인 법정 대리가 미성년자의 친권, 이렇게 미성년자의 부모가 갖고 있는 친권, 이게 법정 대리. 반면에 임의 대리라고요. 본인의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갑이 을하고 병하고 셋이 식당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부탁을 하려고 해요. 을한테 부탁을 할까? 병한테 부탁을 할까? 잠깐 고민하겠죠. 근데 을은 미식가고 병은 똥도 주워 먹는 놈이야.
그럼 갑은 뭐라고 결정할까? 을에게 부탁해야지 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을한테 네가 좀 주문 좀 해줘 라고 표시하게 되면 갑의 의사표시대로 을에게 대리권이 발생. 즉 본인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요 임의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법률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수권행위는 쉽게 생각하세요. 부탁하는 행위, 부탁. 이게 수권행위예요. 뭐뭐 해달라. 이게 수권행위예요. 위임장을 주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냥 부탁하는 행위 자체. 이게 수권행위. 뭐뭐 해달라. 팔아달라. 주문해달라. 이게 수권행위입니다. 자, 이때 이 수권행위가 지난주에 왔던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본인의 단독행위인지 대리인과의 계약인지의 문제가 생겨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갑이 을한테 네가 좀 알아서 주문해 줘. 이때 을이 내가 네 똘만이냐 자식아. 네가 이놈아 떡 놓고 와서. 을이 노. 거절. 을에게 대리권이 생기느냐 안 생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갑이 부탁하는 행위가 을과의 계약이라면 을이 거절했을 때 을에게는 대리권이 생기질 않아요. 반면에 이 부탁하는 행위가 본인의 단독행위라면 설령 을이 거절하더라도 을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을에게는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이때 을이 거절했어. 대리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을이 싫다 그랬어요. 대리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수권행위는 본인의 뭐라고요? 단독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수권행위는 뭐라고? 단독행위.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내가 네 꼬붕이야 말이야. 싫어 자식아. 그래도 대리권이 생겨. 그래도 상관없어요. 안 하면 돼.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제가 아까 대리권은 뭐라 그랬어요? 한에 불과하고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이 부탁을 했어. 그럼 일단 대리권은 생겨. 그 부탁받은 행위를 할지 말지는 을의 자유예요.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야. 을에게 대리권이 생겼다 해서 을에게 어떤 책임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이라고 하게 되면요. 갑과 을사이에 권리 의무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예? 아니 그냥 단독행위라고 머릿속에 박아 그냥. 또 표정 보니까 이상하다 또 표정을 자. 그러지 말고 단독행위라니까. 을이 거절하더라도 을에게 대리권이 생긴다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우리 민법이. 왜요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놨어. 오히려 계약으로 하게 되면 권리 의무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로 하더라도 을에게는 아무런 의무도 아무런 책임도 생기지 않으니까 을에게는 아무런 불이익형 결과가 생기지를 않아요. 단독행위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권행위의 특징 단독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단독행위인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를 뭐라 한다? 임의대리. 이때 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요 발생 원인이에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발생 원인. 기출지문 중에 법정대리와 임의대리는 대리권의 범위에 의하여 구별한다라는 지문이 있어요. OX. X. 대리권의 범위를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대리권 발생 원인 가지고 구별하는 거죠. 구별되지요? 또 너나 구별해라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여러분들이 구별하세요. 저는 시험을 안 본다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시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 남용 제한. 남용은 아예 이제 지금 쳐다도 보지 마시고 나중에 볼 건데 간단히 왜 필요한지만 생각합니다. 아까 갑이 을에게 아무거나 그래. 아무거나.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왔어. 을은 짬뽕을 먹고 있어.
근데 갑이 앉아야 될 자리에는 샥스핀이 떡. 그럼 갑은 이게 뭐예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네가 먹을 거. 그럼 갑은 야 내가 언제 샥스핀 시켜달라 그랬냐? 그러면은 아무거나 하라 그랬잖냐? 을 책임진다 아니다. 안 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고 점심 가볍게 먹으러 갔어요. 근데 샥스핀을 시켜놨어요. 샥스핀이 점심 가볍게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각과리 만약에 점심을 직장 동료로서 가볍게 먹으러 갔을 때 샥스핀을 시킬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될까? 에 문제가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갑과 을이 직장 동료고 가볍게 점심 식사로 회사 근무하다가 1시간 동안 먹으러 갔을 때는 샥스핀은 시키지 못하겠지.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갑이 한턱 내려갔어. 뭐 그럴 때는 저녁 때 회식 차원에서 뭐 그럴 때는 시킬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즉 대리권의 범위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돼? 우리 대법원이 요러요러한 권한의 범위 속에는 요거를 할 수 있다. 요거를 못한다. 요렇게 구별해 놓은 거 있어. 그걸 또 우리가 구별해야 돼. 그걸 아주 대법원. 그렇죠?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우리 대법원에. 조문이 없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대리권의 범위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범위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하나 확인해야 돼. 또 하나가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118조라고. 이거 나중에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리권의 범위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골치 아파. 샥스핀 시켜면 어떡할 건지 어른 책임지지 않고 그러니까 미리 쐐기를 박아. 요리부는 안 돼. 아무거나라고 하면서 요리부는 안 돼. 식사부에 있는 것만 돼. 중국집에 들어가면 벽에 메뉴판이 뻑 붙어 있어요. 그리고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식사부, 요리부. 아시죠? 식사부 제일 위에 뭐가 있어? 짜장면. 요리부 제일 위에 뭐가 있어? 탕수육. 다르죠. 그러니까 갑이 부탁하면서 요리부에 있는 건 안 돼. 식사부에 있는 것만. 더 제한할 수 있어요. 면은 안 돼. 밥만. 더 제한할 수 있어. 10,000원 넘으면 안 돼. 이런 게 다 뭐예요? 대리권의 제한. 이렇게 돼요. 또 이 대리권의 제한과 관해서 조문이 두 개가 있어요. 119조하고 124조. 요걸 이제 나중에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의 문제와 그걸 미리 제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됐죠? 구체적인 내용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기 문제가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자, 오늘 갑과 을이 중국집을 들어가면서 갑이 을에게 아무거나 부탁을 했고 을이 짬뽕을 시켜놔서 갑이 짬뽕을 맛있게 먹었어요. 자, 다음 주에도 둘이 똑같이 중국집을 가. 근데 이번에는 갑이 아무 말 없이 화장실을 갔어요. 아무 말 없이. 이때 을 또다시 갑을 위해서 짬뽕 따위를 주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이미 전주에 갑이 부탁받은 행위를 함으로써 을은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지난주에도 부탁했으니까 오늘 이번 부탁한 거겠지 뭐 혼자 판단해서 대리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대리권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부탁받은 행위를 완료를 하면 대리권은 소멸하게 될 거예요. 이게 대리권 소멸. 이게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대리인이 부탁받은 행위를 완료하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할 건데 그건 당연하고 그 외에 조문 2개 암기. 징글징글하게 나온 조문 2개 암기. 먼저 127조. 127조는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의 공통된 소멸서요. 15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라고 127조 1호와 2호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본인이 사망한 경우하고 대리인이 사망을 하거나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거나 파산을 하거나 요게 대리권 소멸사유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본인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 파산이 뭔지는 아시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세요.
돈 못 갚아서 법원으로부터 너는 무일푼이여 돈 갚을 능력이 없어라고 선고를 받는 걸 파산 선고를 합니다. 어쨌든 사망이 뭔지는 당연히 아시죠? 모르나? 사망이 뭔지? 성년 후견에 계시기만 조금 까다로워. 몰라주세요. 고맙게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년 후견에 계시라는 표현만 머릿속에 넣으세요. 원래 성년 후견에 계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스스로 법률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 쉽게 말하면 늘 언제나 항상 맛이 가 있는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너는 늘 언제나 완전히 맛이 가 있으니까 혼자서 계약 따위를 하면 큰일 나. 후견인이 대신해줘. 이게 성년 후견이에요. 그리고 선고를 받은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그 피성년 후견인을 대신해서 행위해주는 자가 성년 후견인입니다. 그런 제도예요. 근데 대리인이 법원에 의해서 너는 완전히 맛이 간 놈이야 라는 선고를 받았어. 그럼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때 구별하셔야 돼요. 본인은 뭐만? 사망만. 대리는 사망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의 개시와 파산까지가 대리권 소멸 사유예요. 그렇죠? 외웁니다. 사! 한번 멈칫! 하고 사성파. 외웁니다. 사성파. 이렇게 외워요. 왜 외워야 되냐? 나와요. 다음 중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답. 본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 답으로 나왔어요. 다음 중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대리인의 한정 후견의 개시. 이렇게 답으로 나왔어요. 대리인의 한정 후견의 개시. 대리권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해. 분명히 성년 후견 개시라 그랬어요, 제가. 한정 후견의 개시가 아니라. 사성파라 그랬지. 사한파 그랬어요, 제가. 사성파라 그랬어요. 성년 후견의 개시라, 성년 후견. 한정 후견이 아니라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 같은 거예요? 다르지. 하나는 성년 후견이고 다른 하나는 한정 후견이잖아. 뭐가 달라? 글자가 달라. 글자가 달라.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 구별하셔야 돼요. 그게 답으로 나왔다니까. 본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 X, 대리인의 한정 후견의 개시 X. 그래서 사상파, 암기. 예?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 공통된. 두 번째가 128조 임의 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 자, 임의 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 아까 임의 대리는 뭐에 의해서 생긴다 그랬어요? 습건행위. 습건행위. 갑일한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야, 땅 좀 팔아줘. 안 해, 이 자식이. 갑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럼 갑은 기다리다 지치면 뭐라 그래야 돼? 야, 하지 마. 라고 해야 되겠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리 끝끝내 대리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언제까지나 의리해줄 때를 기다릴 수는 없고 을에 대해서 야, 하지 마라. 그렇게 하기 싫으면. 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라 한다? 습건행위의 철회. 당연히 을이 대리 행위를 하기 전에 철회를 해야죠. 을이 이미 대리 행위를 해버렸다면 철회는 의미가 없겠지. 그래서 을이 대리 행위를 하기 전에 습건 행위를 철회함으로써 을의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그런데 조금 까다로운 게 하나 있어요. 원인관계의 종료라고. 요거를 이해하면서 요거를 오늘 좀 이해합니다. 원인관계의 종료. 갑이요. 은행인데 을 직원을 고용을 해요. 고용은 계약이에요. 네? 자, 갑이 을이라는 직원을 고용계약을 해서 고용하면 자, 고용한 사람을 사용자라 하고요. 고용된 사람을 피용인이라 합니다. 민법에서는. 고용계약의 당사자를 사용인, 사용자 또는 피용인 이렇게 불러요. 사용자, 피용인. 자, 이때 고용계약을 하면 을은 바로 은행을 대리해서 예금이나 대출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은행이 갑은행이 을을 고용계약만 하면 을은 갑을 대리해서 대출 업무나 예금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없어요. 고용을 한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너는 예금 업무 또는 대출 업무 아니면 너는 펀드 관련 업무 너는 보험 업무 이렇게 특정한 일을 맡겨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고용계약을 하고 나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을에게 예금 및 대출 업무를 맡겼어. 이 맡기는 게 뭐예요? 이게 수권행위예요. 이게 뭐라고요? 수권행위. 이거는 수권행위가 아니지요. 아니, 아까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라 그랬어요. 뭘 부탁하는 거, 일을 맡기는 게 수권행위라 그랬어요. 고용을 하는 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하라고 계약 맺는 거예요. 따라서 고용계약은 수권행위가 아니야. 고용계약을 하고 일을 맡기는 게 수권행위예요. 이게 수권행위예요. 지금 고용만 한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아직 수권행위가 없지요. 반대로 아까 땅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거. 땅 팔아달라고 부탁만 했어요. 그럼 뭐만 있어요? 수권행위만 있어요. 각관세 계약이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수권행위와 왼쪽에 있는 이 계약은 같은 행위다, 다른 행위다? 다른 행위다. 전혀 별개의 행위다. 그래서 이 계약을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이 계약을 수권행위와 구별해서 원인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 이렇게 불러요. 구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수권행위는 부탁하는 게 수권행위예요. 부탁하는 게 그 자체가 계약 맺는 건 수권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계약만 맺은 상태에서 아직 수권행위가 없는 경우도 있고 땅 팔아달라고 부탁만 했지 별도로 계약을 맺은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계약을 맺는 것과 수권행위는 전혀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수권행위와 구별해서 원인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부르자. 조문에서는 원인관계라 부르고요. 학자들이나 대법원은 기초적 내부관계라는 표현도 써요. 같은 말이에요. 즉 원인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별도의 계약관계를 말합니다. 이때 이것만 있을 수도 있고 이것만 있을 수도 있다. 즉 별개의 행위다. 단 을이 이렇게 갑이 을을 고용을 하여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맡겼는데 사고를 쳤어요. 또는 일처리가 미숙해. 안 되겠어 도저히. 은행일이 안 맞아. 갑이 해고를 합니다. 그럼 원인관계가 끝났죠. 그럼 더 이상 을은 갑을 위해서 예금 업무나 대출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원인관계가 쪽 나면 을은 뭐가 소멸한다? 대리권이 소멸한다. 라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만약에 이 원인관계와 수권행위가 같은 행위라면 이 조문은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따로 뒀다는 건 요놈과 요놈은 별개의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그래서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거나 또는 수권행위가 철회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 원인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이것만 철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너 예금 이거 하지 마. 너 펀드 쪽으로 가. 그럼 이거 철회한 거예요. 그럼 을은 더 이상 예금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거나 또는 수권행위를 철회하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원인관계와 수권행위가 별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대리권 소멸 사이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민법은
수권행위와 원인관계를 구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OX. O. 이거 말하는 거예요. 기출지문 중에 우리 민법은 수권행위와 원인관계의 구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O. 그게 128조에. 됐죠? 조금 어려워요. 오늘은 외워. 대충 이해됐으면 이무들이 법정들이 공통된 제가 보통 외우라는 건 5월달쯤 가면 합니다. 근데 안 되겠어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그냥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돼. 그래야 나중에 외워야 될 게 조금 양이 줄어들어. 나중에 5월달이나 7월달 가서 외우라 그러면요. 인터넷에 도배를 해. 청환이 얘는 맨날 외우라고만 한다고. 이미 앞에서 다 이해를 시켜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맨날 외우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요때 강의를 들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안 되겠어. 전부 다 외우라 그래. 어차피 욕먹을 거야. 네? 시험 잘 나오니까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고 특히 원인관계하고 수권의 개념을 좀 구별을 해달라.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대리의 삼면관계 중에서 첫 번째인 대리권과 관련된 겁니다. 조금 쉬겠습니다.